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선발한 외교관 후보생들이 단 8주 만에 한국어만으로 소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일러 포스터입니다. 전직 미 국무부 외교관 출신으로 현재는 한국어 교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외교 현장에서 일했고 그중 5년은 한국에서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배운 경험과 지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어를 습득하면서 깨달은 언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외교는 말로 시작해 말로 끝납니다. 제가 미 국무부 외교관으로 첫 부임지를 한국으로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명령받은 것은 한국어 습득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일상 대화를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미묘한 뉘앙스를 읽고 정치적 함의를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력이었죠. 국무부에서는 언어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아니라 곧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어는 처음에는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영어와는 문법 구조부터 발음까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국무부는 이런 언어적 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첫 주부터 저희는 한국어의 기본 구조와 발음에 대해 집중적으로 훈련받았습니다. 한국어의 독특한 문자 체계인 한글부터 시작했죠.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교관들은 항상 말했습니다. 언어는 정보전의 첫 단추라고요. 상대방의 언어를 모르면 그들의 생각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소통한다면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왜곡되거나 손실될지 모릅니다. 특히 한국어처럼 문화적 맥락이 중요한 언어는 더욱 그렇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언어 학습이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 구조, 심지어 음식까지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그 문화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어의 존댓말 체계를 이해하려면 한국 사회의 위계 구조를 이해해야 했고, 관용적 표현을 알려면 한국의 전통과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점차 한국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창이었습니다. 현지 신문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영어로 번역된 자료에서는 볼 수 없는 현지인들의 시각과 감정을 직접 접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라디오와 TV 방송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실시간으로 한국의 여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통역 없이 한국 외교부 관계자와 한국어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의 놀란 표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순간 저는 언어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상대방의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외교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소통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단어와 문법을 넘어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무부가 언어 훈련에 그토록 많은 자원과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언어는 정보전의 첫 단추이며 그 단추를 제대로 채워야만 성공적인 외교가 가능합니다. 버지니아주 몽터레이에 위치한 FSI에서는 언어 교육을 단순한 수업이 아닌 일종의 작전으로 여깁니다. 저희 훈련생들의 한국어 프로그램 시작 후 88주로 굉장히 긴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처음 이 규칙을 들었을 때 거의 모든 훈련생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FSI의 방법론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문법보다 억양을 먼저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어제 학교 가요. 친구 없어요. 집에 가요. 문법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억양과 리듬은 분명히 한국어였습니다. FSI의 교관들은 언어 습득에 대한 흥미로운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기보다는 먼저 한국어의 리듬과 멜로디를 체득하길 원했습니다. 마치 음악을 배우는 것처럼 말이죠.
악보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그 곡의 기본 선율을 귀로 듣고 따라 부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8주가 지난 후 저희는 정말로 영어 없이 하루 종일 한국어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국어로 표현할 방법을 몰라 답답했고, 때로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더 편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인간의 적응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약 열흘 정도가 지나자 저희는 점차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으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빠른 속도로 진전이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언어에서 점차 자신을 표현하는 언어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스트레스 시뮬레이션 훈련이었습니다. 교관들은 의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말하거나 복잡한 상황을 설정해 저희를 압박했습니다. 한 번은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즉석 발표를 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준비 시간은 단 10분. 그때의 긴장감은 실제 외교 현장과 다름없었습니다. FSI의 언어 몰입 프로그램은 잔인하리만큼 효과적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한국 문학을 읽거나 정치 토론을 하기에는 부족했지만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어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꿈에서도 한국어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언어 학습의 핵심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피할 수 없는 환경에 자신을 던져 넣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우리의 뇌는 놀라운 속도로 적응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 그리고 실제 소통의 필요성이 있을 때 언어 습득은 가속화됩니다. 언어는 교실이 아니라 절실함 속에서 배워지는 법입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부분은 한국어에 명확한 주어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사람 갔어요. 누가? 언제? 어디로? 이런 정보들이 문장 안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도 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영어처럼 항상 명확한 주어와 목적어, 시제가 필요한 언어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불완전한 문장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항상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라는 기본 정보를 확인하려 했지만 한국어에서는 그런 정보를 일일이 묻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추론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어의 이런 특성을 저는 맥락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어는 맥락 속에서 의미가 완성되는 언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적 특성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암묵적 이해와 공감을 중요시합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공유된 맥락이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 의존성은 외교 업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외교 문서, 특히 비공식 채널로 전달된 메시지를 분석할 때는 문법적 구조보다 표현의 거리감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측 대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이 진짜 검토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정중한 거절인지는 그 말 자체가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어떤 어조로 말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국무부에서는 이러한 맥락 읽기를 문화적 해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패턴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무엇이 말해지지 않았는지, 왜 말해지지 않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종종 실제로 말해진 내용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한국어의 맥락 의존성은 한국 문화의 고맥락성을 반영합니다. 에드워드 홀의 문화 분류에 따르면 고맥락 문화는 명시적인 언어적 표현보다 상황, 관계, 비언어적 신호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반면 미국과 같은 저맥락 문화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언어적 소통을 중시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심각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한국 외교부와의 중요한 회의에서 제 상관이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이 그 제안은 좀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이를 단순히 어려움이 있지만 해결 가능하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거절의 의미였죠. 결국 불필요한 후속 조치로 인해 양측 모두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어를 단순히 단어와 문법의 집합이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언어가 아니라 문화와 세계관을 먼저 익혀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무부가 저희에게 단순한 언어 훈련이 아닌 문화 몰입 경험을 제공한 이유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가 바로 수고하세요입니다. 출근길에 경비원에게서,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에게서,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점원에게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Take care. Good job. Keep up the good work. 하지만 어떤 영어 표현도 수고하세요의 의미를 정확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FSI에서 첫 한국어 수업을 받을 때 교관이 저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번역 불가능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번역하려 하지 말고 그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살면서 그 말의 깊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세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이 짧은 표현 속에는 한국인의 집단주의적 온기와 역할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사회적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 문화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표현 방식입니다. 한 번은 제가 한국 외교부의 중요한 행사에서 연설을 마친 후 한 고위 관리가 다가와 포스터 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표현이 단순한 칭찬이나 감사의 말이 아니라 제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했음을 인정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연대감을 표현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국무부로 돌아와 후배 외교관들을 교육할 때 저는 이 표현을 절대 번역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대신 그냥 한국식 배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수고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아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세요 외에도 한국어에는 영어로 정확히 옮길 수 없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정, 눈치, 체면 같은 개념들은 한국 사회와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들이지만 이를 영어로 완벽히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문화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언어학에서는 이를 언어 상대성 원리 또는 사피어 워프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른 언어는 세계를 다르게 분절하고 범주화한다는 이론입니다. 한국어가 가진 독특한 표현들은 한국인들이 세계와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을 반영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단순히 영어로 대체하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중요한 문화적 뉘앙스가 손실됩니다. 외교관으로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때로는 번역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개념들은 원래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국어로 수고하세요라고 말할 때면 영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미묘한 연결감과 따뜻함을 느낍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표현들은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그 문화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고하세요는 번역하지 마세요. 그냥 느끼세요. FSI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강조되었던 것은 억양이었습니다. 교관들은 항상 말했습니다. 어조로 의도를 파악하라. 처음에는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어 교육에서는 주로 정확한 문법과 어휘 사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더 깊이 배우면서 억양이 문법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감탄사와 어기조사의 언어입니다. 그랬구나, 그치만. 하긴 뭐. 이런 짧은 표현들이 문장의 분위기와 의미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억양에 따라 동의, 의심, 반대, 놀람, 무관심 등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식 영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성입니다. 한 번은 한국 외교부와의 회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 측 대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희 팀의 다른 미국 외교관은 그것을 긍정적인 반응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의 억양과 미묘한 뉘앙스를 캐치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거절의 의미였습니다. 나중에 그 상황을 분석하면서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어에서는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어떻게 말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SI에서는 이러한 미묘한 억양 차이를 익히기 위해 특별한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문장을 다양한 억양으로 말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라는 간단한 말 하나에도 최소 5가지 다른 의미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이해했다는 의미에서부터 동의하지 않지만 일단 넘어가겠다는 의미까지. 모두 같은 단어를 사용했지만 억양의 차이만으로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의 억양은 또한 사회적 관계와 위계를 반영합니다. 상급자에게 말할 때와 하급자나 동료에게 말할 때의 억양은 명확히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는 존댓말과 반말의 문법적 구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때로는 공식적으로는 존댓말을 사용하면서도 억양을 통해 불만이나 비동의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뉘앙스를 읽어내는 능력은 외교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논의할 때 한국 측 대표들은 종종 직접적인 언어 대신 억양과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 그들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좀 하고 말끝을 흐리는 것만으로도 강한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양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외교적 오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억양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감정 표현입니다. 한국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놀라울 정도로 섬세합니다. 특히 놀람, 공감, 의심, 실망 등의 감정은 주로 억양을 통해 전달됩니다. 아, 그래요? 라는 간단한 문장도 억양에 따라 놀람, 의심, 실망, 공감 등 완전히 다른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FSI에서는 이러한 감정적 뉘앙스를 익히기 위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듣고 그들의 감정과 의도를 분석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한국어 억양의 패턴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실제 외교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억양에 대한 이해는 문화적 이해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직접적인 거절이나 비판이 불편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억양과 간접적 표현을 통해 부정적인 메시지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억양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언어 습득에 있어 억양은 종종 간과되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문장은 똑같아도 억양에 따라 공격, 방어, 농담, 경계가 갈립니다. 진정한 언어 유창성은 문법적 정확성보다 이러한 미묘한 억양의 차이를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미국 외교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감정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사실과 분석만을 전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전혀 다른 언어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한국어는 감정을 잘라내지 않는 언어였습니다. 어떻게, 헐, 대박이다 같은 표현들은 상황에 대한 객관적 묘사보다 화자의 감정과 반응이 먼저 드러나는 표현들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표현들이 너무 감정적이고 비전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공식 회의에서도 한국 측 인사들이 아이고, 이거 정말 곤란한데요. 와 같은 감정적 표현을 사용할 때면 놀랐습니다. 미국 외교 문서에서는 절대 허용되지 않을 표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러한 감정 표현이 한국어 소통의 핵심적인 부분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상대의 감정을 동조하지 않으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측 파트너가 어떤 제안에 대해 걱정을 표현했을 때 단순히 이해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상황이네요. 저도 걱정됩니다와 같이 감정적 공감을 표현해야 대화가 진전되었습니다. FSI에서는 이러한 감정 표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희에게 감정을 읽는 훈련도 병행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등장인물들의 감정 표현을 분석했고 역할극을 통해 적절한 감정 반응을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한국어의 감정 표현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의 풍부함이었습니다. 쿵쿵, 두근두근, 펑펑, 착착 같은 표현들은 단순히 소리나 동작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 그 상황에 대한 화자의 감정적 반응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영어로 번역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지만 한국어 소통에서는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한국어의 감정 표현은 또한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놀라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저는 점차 공식 회의에서도 적절한 감정 표현을 통해 한국 측 파트너들과 더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은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한국 측 수석 대표와 비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협상이 어렵게 진행될 것에 대한 걱정을 표현했고, 저는 평소처럼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통역사가 알려준 바로는 제가 그의 걱정에 감정적으로 동조하지 않고 너무 빨리 해결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가 진정한 공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감정 표현에 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때 저는 네,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많이 걱정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화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결국 좋은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어에서 감정 표현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소통의 핵심임을 깨달았습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은 한국 문화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이는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외교 문화와는 상당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새로운 외교관들을 교육할 때 한국어의 감정 표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가르칩니다.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감정과 관계를 형성하는 매개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어와 문법을 익히는 것을 넘어 한국인의 감정적 언어 세계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왜 미국 외교관들은 한국어와 같은 난이도 높은 언어를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습득할 수 있는지요? 저는 FSI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된 후 이 질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언어 학습과 FSI의 언어 훈련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피 불가능성입니다. 대부분의 언어 학습자들은 어려움에 직면하면 모국어로 돌아가는 도피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FSI에서는 그런 도피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실패를 허용하는 분위기입니다. FSI에서는 완벽함보다 소통을 강조합니다. 처음에는 어눌하고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말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 없이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관들은 학생들에게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말해보세요라고 끊임없이 격려합니다. 이러한 실패에 대한 관용은 학습자들이 더 과감하게 언어를 사용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실제 소통의 필요성입니다. FSI에서의 언어 학습은 추상적인 문법 규칙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외교 상황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나리오를 통해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이런 실용적인 접근법은 학습 동기를 크게 높입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역할극이었습니다. 교관들은 실제 외교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저희는 그 상황에서 한국어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 관계자와의 비공식 만남, 공식 연설, 위기 상황 대응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연습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실제 상황에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지 체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언어 파트너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학생에게는 한국인 언어 파트너가 배정되었고 하루에 최소 1시간씩 함께 대화해야 했습니다. 이 파트너들은 외교관이 될 학생들의 특별한 요구를 이해하고 있어서 실제 외교 상황에서 유용한 표현과 문화적 뉘앙스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언어 파트너였던 김 선생님은 저에게 한국 정치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모호한 표현들과 그 이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FSI의 언어 훈련에는 또한 문화적 몰입이 포함됩니다. 학생들은 언어뿐만 아니라 음식, 영화, 음악, 역사, 정치 등 한국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합니다.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고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 역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문화적 맥락 속에서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됩니다. 제가 특히 인상 깊게 생각하는 FSI의 방법 중 하나는 스트레스 훈련입니다. 실제 외교 현장에서는 종종 고압적인 상황에서 외국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FSI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학생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언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예를 들어 배경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대화를 나누거나 시간 제한 내에 복잡한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실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언어 재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 따르면 언어 습득은 재능보다 환경과 방법론에 더 많이 좌우됩니다. 적절한 환경과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주어진다면 누구나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FSI의 성공은 이를 증명합니다. 결국 언어는 교실이 아니라 절실함에서 배워집니다. 새로운 언어로 소통해야만 하는 상황,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 그리고 실제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의 뇌는 놀라운 속도로 적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어 학습에 실패하는 이유는 이러한 절실함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외교관들을 가르칠 때마다 저는 이 원칙을 강조합니다. 언어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언어 습득은 교과서가 아닌 실제 삶과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가 경험한 가장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는 점차 제 사고방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국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단계를 넘어 한국인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한국어로 꿈을 꾸기 시작했고 한국어로 농담을 이해하고 심지어 한국어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기술이 아니라 감각이라는 것을요. 언어학자들은 이를 언어적 상대성 이론 또는 사피어-마이너스-워프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이 이론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한국어는 추론을 중시하고 명확성보다 맥락과 분위기를 읽는 언어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점차 제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주어를 자주 생략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불완전하고 모호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암시적 소통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맥락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발달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소통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어의 존댓말 체계는 제가 인간관계와 사회적 위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어에서는 상대방이 누구든 기본적으로 같은 언어 형태를 사용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언어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언어적 특성은 저로 하여금 관계의 맥락과 사회적 위치를 더 민감하게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어의 또 다른 특징은 집단주의적 표현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우리 회사, 우리나라와 같은 표현들은 개인보다 집단에 중점을 둔 한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는 제가 공동체와 소속감을 인식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언어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문제 해결 방식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한국어로 생각할 때 저는 더 관계 중심적이고 맥락을 고려하는 접근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영어로 돌아갈 때는 더 분석적이고 직접적인 접근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인지 체계를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풍부합니다. 두근두근, 울컥, 화들짝과 같은 표현들은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저는 감정을 더 미묘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어로 농담을 이해하고 웃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유머는 언어와 문화의 가장 깊은 층위를 반영하기 때문에 외국어로 농담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문화에 진정으로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처음으로 한국어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자연스럽게 웃었을 때 저는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감성을 조금이나마 공유하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저에게 새로운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를 배우는 것을 넘어 다른 문화의 인지적, 정서적 세계에 진입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어를 통해 저는 직접성보다 간접성을, 개인보다 관계를, 명시적 표현보다 맥락적 이해를 중시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한국어 교관으로 다시 FSI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매 수업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를 익힌다는 건 그 나라 사람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유창함입니다. 진정한 언어 습득은 단어와 문법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반영하는 세계관과 감성을 체화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감각입니다. 그 나라의 뇌를 잠시 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감각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방식이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 학습의 진정한 가치이자 제가 한국어를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요즘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하나의 다른 언어를 통해 세상을 경험해 본다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 다른 문화와 사람들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 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포착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